시어머니는 이제 요양원 보내야 편하겠죠. 편하다고요? 누가 편하다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을 느끼면서 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집을 나서던 그날 새벽 저는 현관문에 작은 메모 하나를 붙였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선택한다. 단 8글자였죠. 하지만 그 글자를 쓰기까지 저는 7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오게 될 줄은요. 저와 함께 이 이야기의 끝을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손주 생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손주 선물을 뭘 사줄까 고민하다가 며느리한테 물어보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에 떠있던 가족 단톡방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글이었죠. 시어머니, 이제 요양원 보내야 편하겠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귀가 먹먹해지면서 주변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김치 냉장고에 웅웅거리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요양원 보내야 편하겠죠? 편하다고요? 누가 편하다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을 느끼면서 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교사로 35년을 일했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늘 원칙을 지켰습니다. 존중과 예의, 그게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대학생이었죠.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셋집 보증금도 제가 보탰죠.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밤마다 아기를 돌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며느리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들은 겁니다. 성가신 존재, 짐, 그게 바로 저였던 거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제게 돌아온 건 이런 대접이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오래된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어요.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직 제 명의였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명의를 넘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랬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었던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한 일이었습니다. 서랍 구석에서 또 다른 통장이 나왔어요. 교사 퇴직금 통장이었죠. 남몰래 모아둔 돈이 제법 있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말한 적 없는 돈이었어요. 저는 그 통장을 꺼내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그 생각이 스쳤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만년필이었어요. 오래된 금속 케이스 안에 고이 담겨 있었죠. 남편은 이 만년필로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저한테도 아들한테도요.
손으로 만년필을 주니까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내 삶은 내가 선택해야 해. 그 생각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오래된 친구 윤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선생은 저처럼 교사였다가 은퇴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해남에서 작은 농장을 하고 있었죠.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 선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한정자. 아, 정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선생님, 저 집을 나가려고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 가족 단톡방, 요양원 이야기까지요. 윤 선생은 한참 말이 없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자야,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 남의 눈치 볼 나이가 아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해남으로 내려올래? 여기 바람도 좋고 사람들도 괜찮아. 내가 머물 곳 알아봐 줄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럴게요, 선생님. 며칠 안에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설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옷까지 몇 벌을 챙기고 등기권리증과 통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만년필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죠. 새벽 5시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는 모두 잠들어 있었죠. 저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메모지와 펜이 들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선택한다. 메모지를 현관문에 붙이고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한 발, 또 한 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진짜 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요. 집을 나선 지 2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는 게 참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정말 잘한 걸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무거웠습니다. 아직 아무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았죠. 아마 아직 모두 자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없어진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등기권리증을 떠올렸어요. 어젯밤 잠들기 전에 제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건 거였죠. 집을 팔고 싶은데요. 중개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시간에요? 급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급합니다. 최대한 빨리 매물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치가 좋은 곳이라 금방 나갈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 섰어요. 저는 내려서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70년을 산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가방 속에서 남편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으니까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만년필은 따뜻했어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해남까지는 아직 멀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윤 선생이 말했던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닷바람이 분다고 했죠. 사람들도 좋다고 했고요. 저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같은 길을 걸었죠. 같은 학교, 같은 아이들, 같은 일상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집과 학교, 그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와 손주를 돌보는 게 일상이 됐죠.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그저 짐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어디세요? 목소리가 급했죠. 나 지금 여행 가는 중이야. 여행요? 갑자기요? 왜 말도 안 하고 가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도 엄마 삶이 있어. 너희들만 사는 게 아니잖니?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말이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어. 뭐라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집을 팔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는 겁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너희는 너희 집을 알아보면 되지. 그 집은 4명이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는지 당황하였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어. 미안하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빌딩들은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져 있었죠. 먼 산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해남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서울과는 다른 바람이었죠. 짠 내음이 났습니다. 바다 냄새였어요. 윤 선생이 터미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야.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저는 그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선생님, 많이 힘들었지? 이리 와. 윤 선생이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마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였죠.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여기 공기 좋지? 매일 이 바다를 보고 살아. 윤 선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한옥이 하나 보였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 내 친구 집인데 지금은 비어있거든. 고마워요, 선생님. 저는 한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작은 텃밭도 보였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 선생이 밥을 해줬어요. 소박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죠. 정자야, 이제 천천히 생각해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윤 선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이제 남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는 거요. 윤 선생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밤이 됐어요.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어요. 서울에서는 늘 차 소리, 사람들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달랐죠.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여보,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볼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죠.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해남에서의 첫날 밤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죠. 서울에서는 늘 어떤 소리가 있었거든요. 차 소리, 사람들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까지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윤 선생밖에 없었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아침과는 다른 빛이었어요. 더 밝고 더 따뜻했죠. 저는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 선생이 문을 두드렸어요. 정자야, 아침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같이 시장 갈까? 마을 구경도 시킬 겸.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를 했습니다. 윤 선생과 함께 마을을 걸었어요.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고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어디선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대문 앞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우리를 보더니 인사를 하셨죠. 윤 선생님,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시장 좀 다녀오려고요. 이분은 서울에서 오신 한정자 선생님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품평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 그래요? 서울서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다시 빨래를 널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으로 향했죠. 작은 시장이었어요. 생선 파는 곳, 채소 파는 곳, 반찬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윤 선생님,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해요.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2마리 주세요. 윤 선생이 생선을 샀어요. 그리고 저를 소개했죠. 이분은 서울에서 오신 한정자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우리 마을에 사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혼자 오셨어요? 네. 가족은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서울에 있습니다. 짧게 대답했죠.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의심스러웠어요. 우리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선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사람 누구래? 서울서 온 사람이라던데. 혼자 왔대.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귓가가 따끔거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걸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 앞에서 멈췄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윤 할아버지.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재우야. 학교 다녀오는 길이니? 네, 근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소년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한정자라고 해. 서울에서 왔단다. 와, 서울이요? 저도 서울 가보고 싶어요. 소년의 얼굴이 밝아졌죠. 할머니, 우리 할머니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 서울서 사셨거든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내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소년의 눈이 조금 젖어들었어요. 저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랬구나. 할머니가 많이 그리우시겠네. 네. 근데 할머니 여기 계속 사실 거예요? 응, 그럴 것 같아. 그럼 저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오렴. 소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자전거를 타고 싱싱 달려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니 뭉클했어요. 윤 선생이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벌써 친구 하나 생겼네. 저 아이 참 착하네요. 응, 재우는 원래 밝은 아이야. 할머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윤 선생이 해준 된장찌개였죠. 구수한 맛이 좋았어요. 정자야, 오늘 저녁에 마을 잔치가 있어. 같이 갈래? 잔치요? 응,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고 놀거든. 너도 인사할 겸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그 시선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알겠어요. 가볼게요. 저녁이 되어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들, 아저씨들, 아주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가 들어가자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윤 선생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서울에서 오신 한정자 선생님이에요. 교사 생활 35년 하시고 은퇴하셨죠.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지내실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왠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짓해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서울서 왔다며? 자식들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또 그 질문이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혼자 왔어? 자식들이 왜 안 따라왔어?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혼자 오고 싶었어요. 이상하네. 나이 들어서 혼자 낯선 데 온다는 게. 할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밥을 먹는 동안에도 시선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죠.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서울서 도망 온 거 아니야? 자식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답답해서 밖에 나가볼게요.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집 팔아버리시면 우린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너희는 너희 집 알아보면 되잖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그게 잘못이니?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낮에 만났던 소년 재우였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 재우야. 바람 좀 쐬려고. 할머니 우는 거예요? 소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눈물이 난 거야. 거짓말. 할머니 슬퍼 보여요. 소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저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많이 울었어요. 그럴 땐 울어도 괜찮아요. 그 말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죠.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고마워, 재우야. 할머니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소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살린 것 같았어요. 저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넌 참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도 좋은 사람이에요. 저 알아요. 소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다짐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죠.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해남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익숙해졌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고 며느리의 전화는 계속 왔거든요. 저는 대부분 받지 않았어요. 받으면 또 싸우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당에 텃밭을 손보고 있었어요. 윤 선생이 심어놓은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죠.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한정자 선생님 맞으시죠? 저 청담동 부동산 중개사무소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집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중개사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선생님 집 있던 그 지역이요.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재개발요? 네, 며칠 전에 발표됐어요. 시세가 벌써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재개발이라니? 그럼 제가 판 가격보다 훨씬 오른 거예요? 그럼요. 지금 그 집 시세가 최소 2배는 됩니다. 아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재개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며느리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집값이 폭등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파는 걸 막으려 했던 거죠.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는 말도 결국 집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흙이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허탈해서 눈물도 안 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저 돈이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그들이 본 건 제 재산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일어섰죠. 집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만년필을 쥐니까 조금 힘이 났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죠. 발신인을 보니 손주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죠. 할머니께. 할머니 잘 지내세요. 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는 요즘 자꾸 싸워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싸우는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요.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 발표회가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가족 중에 존경하는 사람을 발표하래요.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선생님으로 일하신 이야기요. 할머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할머니 빨리 돌아오세요. 사랑해요. 민준이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손주의 글씨를 쓰다듬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돈이었을지 몰라도 손주에게는 할머니였던 겁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만년필을 꺼내 종이를 펼쳤어요. 손주에게 답장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민준이에게.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단다. 여기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민준이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가 매일 들려. 할머니도 민준이가 많이 보고 싶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할머니 때문이 아니란다. 어른들의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가족 발표회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한다고? 할머니는 정말 기쁘구나. 할머니가 선생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이들을 존중하는 거였어. 민준이도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아이로 자라주렴. 할머니는 민준이가 자랑스럽단다. 곧 보자꾸나. 사랑해. 할머니가. 편지를 쓰는 동안 잉크가 번졌어요. 눈물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죠.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어요. 내일 아침에 우체국에 가서 붙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재우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아, 재우야.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만들기 했어요. 할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재우가 손에 든 것을 내밀었어요. 색종이로 만든 꽃이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드릴게요. 할머니 기분이 좋아지라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재우야. 할머니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 재우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편지 쓰셨어요? 응, 서울에 있는 손주한테 편지를 썼단다. 와, 손주요?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응, 너랑 비슷할 거야. 할머니, 손주분도 보고 싶으시죠?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보고 싶단다. 그럼 만나러 가세요. 응, 그래야 하는데. 재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으면 만나야 해요.
저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이 만날 걸 그랬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우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저는 재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재우는 조금 있다가 집에 갔어요. 저는 색종이 꽃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죠.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야. 그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집 때문에 화를 내는 건 그들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손주는 달랐습니다. 손주는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주의 발표회에 가기로요.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죠.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정자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내 편이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만년필을 꺼내 수첩에 적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민준이 학교 가족 발표회.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썼죠. 나는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니라 여전히 필요한 할머니야. 글씨를 쓰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 소식도 며느리의 분노도 이제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죠. 중요한 건 손주였으니까요. 손주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저는 거기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이고 서울행 기차표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도 있었죠. 손주를 만날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간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한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손주의 발표회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죠. 윤 선생에게 서울에 간다고 말했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정자야, 괜찮겠어? 아들네랑 또 싸우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손주 발표회만 보고 올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 내가 힘들어할까봐 걱정돼. 윤 선생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손주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어요. 해남에서 산 작은 조개 목걸이였죠. 재우가 예쁘다며 추천해준 거였습니다. 드디어 서울로 가는 날이 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윤 선생이 역까지 배웅해줬죠. 잘 다녀와. 연락해. 네, 선생님. 걱정 마세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해남의 풍경이 멀어져 갔어요. 한 달 만에 다시 서울로 가는 길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주를 만날 생각에 설렜지만 며느리와 아들을 마주칠 생각에 긴장도 됐어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한 달 만에 보는 서울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손주 학교 근처로 향했습니다. 발표회 시간까지 3시간이 남았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죠.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되어 학교로 향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이 보였어요. 학부모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육관에서 발표회가 열린다고 안내판에 적혀 있었어요. 체육관으로 가는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었어요. 학부모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에는 아이들이 서 있었죠.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보였습니다.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죠. 다행히 저를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를 보는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가족 중 존경하는 분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 발표를 했어요. 어떤 아이는 아빠 이야기를, 어떤 아이는 엄마 이야기를 했죠. 저는 손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민준이 차례가 됐어요. 손주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많이 큰 것 같았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손주가 너무 컸죠. 민준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35년 동안 선생님으로 일하셨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대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아빠를 키우셨어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민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죠. 요즘 할머니는 멀리 계세요. 엄마 아빠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싸워요. 저는 무서워요. 며느리와 아들이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죠. 민준아. 제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며느리와 아들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어요. 민준이가 무대 위에서 저를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할머니? 민준이가 무대에서 뛰어내렸어요. 제게 달려왔죠.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왔어. 민준이 발표 들으러 왔어. 민준이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민준이.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죠. 저는 민준이를 아는 채 며느리와 아들 쪽을 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발표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손주 발표회인데 할머니가 와야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울었어요. 저희가 너무 돈 생각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집이 재개발된다는 소식 듣고 너무 욕심이 났어요. 어머니한테 화만 냈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는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나도 미안했어.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제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요. 집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확실히 해둘 게 있어. 뭔데요? 나는 이제 너희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내 삶은 내가 사는 거고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 해. 며느리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로서 민준이 곁엔 꼭 있어줄 거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계속 우리랑 같이 있을 거죠?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는 해남에서 살 거야. 하지만 자주 올게. 그리고 민준이도 방학 때 할머니한테 놀러와. 해남이요? 바다 있는 곳이요? 응, 바다도 보고 재미있는 친구도 있어. 민준이 좋아할 거야.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할머니 빨리 가고 싶어요.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조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민준이한테 주는 선물이야. 해남 바다에서 주운 조개로 만든 거야. 와, 예뻐요. 고마워요, 할머니. 민준이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먹자. 저녁 식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해남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어요. 민준이가 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또 올 거죠? 그럼 금방 올게. 민준이도 방학 때 꼭 와야 해. 네, 약속이에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죠. 서울이 다시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가족과 화해의 다리를 놓았으니까요. 해남에 도착하니 윤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잘 됐어요. 손주도 만나고 가족이랑도 이야기했어요. 다행이네. 얼굴이 밝아졌어. 집으로 돌아오니 재우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재우야. 잘 다녀왔어. 손주분 만나셨어요? 응, 만났어. 너랑 비슷하게 착한 아이더라. 재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없는 동안 텃밭 물 줬어요. 그래? 고마워, 재우야. 저는 재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가을이 오면 감이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민준이가 오면 같이 따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죠. 배신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결국 화해와 회복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사는 할머니였죠. 손에 든 만년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어, 정자야. 내가 자랑스러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만년필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삶을 되찾았다.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글씨를 쓰는 동안 미소가 번졌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죠.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라는 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했죠. 이제 진짜 제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는 항상 있어주면서요. 그게 바로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